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 글센철입니다. 여태까지는 선을 긋고 그리고 판본체를 쓰고 그 판본체를 변형을 해서 예쁜 글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해왔다면, 오늘은 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결된 구도라는 건데요. 한문으로 쓰면 맺을 결자에 얽을 구자를 씁니다. 결혼할 때 맺는 결자와, 그리고 얽히고 슬킨다 할 때 구자를 쓰는데요. 결구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가령 건물을 지을 때 기둥 위에 대들보를 넣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방법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자체를 결구법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한글에서 보면 기역자를 쓸 때 가로선을 굵게 쓰고 세로선을 가늘게 쓴다든지, 아니면 가로선을 가늘게 쓰고 세로선을 굵게 쓴다든지 하는 그 자체라든지, 앞자가 있다, 모음에서 앞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세로선에 가로선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상단부에 적을 수도 있고 중간에 적을 수도 있고 하단부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건데요. 회계의 굵기나 그리고 길이 그리고 그 간격, 모든 어떤 조합들이 조화를 잘 이루느냐 하는 그 자체를 보고 결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자뿐만 아니고 한 단어도 앞 글자와 두 번째 글자의 간격이나 어떤 맞춤 자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한 단어가 있다라고 그러면, 한 문장이 있다라고 그러면 단어와 단어 사이, 그리고 조사와 어떤 단어 사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양한 어떤 결구법을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이렇게 드려가면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글자의 결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요. 한 글자의 결구를 살펴보기 전에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은 어떻게 결구로 이루어져 있느냐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으로 따지면 대표적으로 기역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자는 가로선과 세로선의 조합이겠죠. 가로선을 먼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선을 이렇게 굵게 적었습니다. 세로선을 이렇게 가늘게 적었어요. 이렇게 있는가 하면 또 가로선은 가늘게, 세로선은 또 이렇게 굵게 적을 수도 있겠죠. 가로선과 세로선이 어떻게 그어지느냐, 이거를 바로 결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굵게 가늘게만 가지고 이렇게 결구를 얘기하느냐, 그것도 아니겠죠. 굵게 적었다면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또 안쪽으로 지우실 수도 있고, 중간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편으로 가쪽으로 지우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글꼴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내가 어떤 글을 쓴다든지 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되겠죠. 그죠? 강을 쓸 때라 고자를 쓸 때나 이런 다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히읗자 같은 경우에 히읗자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히읗자, 요런 히읗자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히읗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요즘 이렇게 씁니다. 예전에 다 썼던 내용들인데 한때는 또 이렇게 즐겁게 즐거이 쓰던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히읗자로 읽혀집니까? 그런데 히읗자가 다 생긴 모양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선과 선의 조합이 다르게 이렇게 만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위기나 어떤 단어의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연출이 되든지 간에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음만 이렇게 하느냐, 모음도 있습니다. 모음도 예를 들어서 세로선과 가로선의 조합이죠. 그죠? 모음은 세로선을 이렇게 한 선을 긋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굵게 가다가 가늘게 그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가로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굵게 아니면 가늘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자, 가로선을 조합을 하는데 위쪽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중간에 붙일 수도 있고 아래편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글씨 어떤 글씨에 따라서 그 느낌이나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을 할 때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글셈 처리는 어떻게 결구를 하는지 한 글자의 결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렸는데요. 예전에 판본체를 배우실 때는 이렇게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가로 세로를 선을 그어서 영역을 나눴습니다. 그죠? 자음 영역, 모음 영역, 받침 영역 이렇게 나눴는데 글셈 처리는 좀 달라요. 한쪽 편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 놨습니다. 자, 여기가 자음 영역이에요. 자음 영역, 모음 영역, 받침 영역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제가 한자라는 글자를 가지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은 상당히 크죠. 모음을 조금 작게, 그다음 받침은 더 작게. 자, 한자를 적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적는 글씨가 보이나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자음이 초성이죠, 그죠? 초성. 처음 나는 발음이 초성입니다. 그죠? 초성은 항상 대자로 놔두고 중성을 중자로 두고 종성을 이렇게 소자로 놔둡니다. 이런 조합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글씨가 이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틀을 만들어 놨는데 이 틀은 꼭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도 항상 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만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글씨체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가로선 글씨라고 생각을 하면 또 세로로 된 어떤 글씨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세로로 된 복자를 가지고 한번 글자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선을 다 적죠, 그죠? 자, 요때는 요게 지금 요 영역이 지금은 모음 영역이 돼버린 거죠. 자, 받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가버리니까 초성, 대, 중성, 종성이 이렇게 소자로 항상 이렇게 적어버리면 아주 예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더 볼까요? 받침이 두 자가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할 때는 또 이렇게 되겠죠. 자, 삶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자가 초성이죠, 그죠? 초성은 이렇게 크게, 중성은 아자죠. 종성은 이렇게. 자, 이 틀은 있지만 틀을 벗어날 준비를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글꼴을 구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틀 속에만 가둬 놓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틀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날짜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그죠? 날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과감하게 벗어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틀을 만들어 놨는데요?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평소에는 글씨가 상당히 예쁘고 좋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문장의 어떤 그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과감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떤 틀에 꼭 가둬두시지 마시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시도를 해서 한번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걸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글자의 단어의 그 결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단어 한자와 한자가 만나서 어떤
조합을 만들 것인가, 단어의 결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글자 결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단어의 결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글자를 한 선상에 둬야 한다는 법칙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단차를 주고 이렇게 적어도 단어를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가령 봄꽃이라는 글자를 적을 때 봄이라는 글자를 적고 꽃이라는 글자를 적을 때 습관처럼 여기에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적으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이렇게 단차를 주고 이렇게 적어도 충분히 예쁜 글씨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면 자음을 쓰고 난 다음에 습관처럼 같은 위치에 이렇게 딱 가져다 놔요. 붓을. 자, 이런 부분을 습관을 없애버리면 여기에 이렇게 쓰여진 글씨하고 자, 여기에서 딱 올려놓는데 조금만 생각하고 한 붓두께 한 두께 정도만 이렇게 살짝 더 띄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여진 글씨하고는 상당히 느낌이 다르겠죠. 조금은 없어 보이는 느낌, 조금은 있어 보이는 느낌, 고급져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음을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음을 쓴 위치를 습관처럼 같은 위치에 쓰는 이런 버릇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나 느낌에 따라서 그 자간이나 자음과 모음 사이 간격 아니면 그 모음과 받침의 요 경우 이런 것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결부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수는 외워두고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봐지는데요.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보면은요, 당신이란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당신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잘못 읽혀지면 딩진이라는 글자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가는 방식이 있겠는데, 자, 이렇게 살짝 올려버리는 수도 있고요. 조금 간격을 조금 많이 띄워주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피해가는 수는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글씨를 한번 더 볼까요? 만남이라는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예시인 것 같아요. 자, 잘못 읽혀지면 민담으로 읽히지겠죠. 자, 이런 것도 이렇게 피해가는 수는 외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글씨를 이상하게 왜곡을 시켜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 적혀서 이쁘게 하다 보니까 잘못 적혀 가지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조심을 조금 하시고,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감정이나 느낌을 실어서 한번 단어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이니까 포옹하기 좋은 계절이겠죠. 자, 그래서 포옹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자를 이렇게 적었고요. 옹자가 이렇게 살짝 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겨지습니까? 글씨가 좀 이상하나요? 자, 포자에 옹자가 조금 안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적으려고 했어요. 자, 다른 글씨를 한번 적어 볼까요? 인연이라는 글씨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백허그를 살짝 해봅시다. 자, 여기도 백허그를 했는데
여기도 흙을 했죠. 자, 인연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집니까? 자, 이런 어떤 최대한의 감정이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하나의 결구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결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